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해요. 단편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과 재미가 담겨 있어서 잠들 때 들으시면 잠이 더 잘 오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열두 왕자. 아름다운 어른 나라에 웅장한 궁전이 있었어요. 그 궁전에는 12명의 왕자가 있었답니다. 우리 왕자들 많이 컸구나. 이 아버지가 정말 흐뭇하구나. 우리 아들들아, 제발 무럭무럭 건강히만 자라다오. 궁전에서는 왕과 왕비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깊은 산, 뾰족한 봉우리에 심술꾸러기 마녀가 살고 있었지요. 궁전의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마녀의 귀에 매일 들렸어요. 뭐가 그리 재밌는 거야? 배 아파 죽겠군. 가만두지 않겠어. 마녀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날 밤 마녀는 요술 빗자루를 타고 궁전 안으로 날아왔어요. 모든 사람이 잠든 사이 마녀는 왕의 머리에 대고 후 입김을 불었지요.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왕의 머리로 솔솔 스며들었어요. 마녀는 교활하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깐 왕이 다짜고짜 심통을 부리는 것이었어요. 왕비, 왕자가 12이나 있으면 뭐하오? 그까지 왕자들은 필요 없으니 예쁜 공주 하나만 낳아 죽으려. 공주를요? 그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공주도 태어나겠지요. 그렇게 느긋할 때가 아니오. 어서 공주를 낳아서 그 아이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것이야. 왕은 왕비에게 공주를 갖고 싶다며 날마다 달달 볶았어요. 왕의 소원대로 왕비는 아기를 갖게 되었지요. 그러자 왕은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었어요. 공주가 태어나면 왕자놈들이 공주를 죽이려 할 거야. 그러기 전에 내 손으로 왕자들을 다 없애버려야겠어. 왕은 신하들을 시켜 관을 12개 짜도록 했어요. 그리고 궁궐의 깊은 지하실에 관을 보관하도록 했지요. 왕의 무시무시한 계획을 알게 된 왕비는 날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매일 울고 있는 왕비에게 막내 아들이 다가와 물었어요. 어머니, 어찌하여 날마다 울고 계시옵니까? 슬픈 일이라도 있으시옵니까? 막내야, 놀라지 말고 엄마 말을 잘 듣거라. 공주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너희들을 다 죽인다고 하셨단다. 지하실에 관까지 짜두었어. 그러니 형들과 함께 서둘러 궁을 빠져나가라.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숲으로 들어가서 가장 높은 나무를 찾아보거라. 아들을 낳으면 하얀 깃발을 올릴 테니 안심하고 돌아오너라. 그러나 만약 딸을 낳으면 빨간 깃발을 매달아 놓을 거야. 그때는 더 멀리 도망쳐야 한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12왕자는 아버지를 피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엄마의 말씀대로 가장 높은 나무도 찾았고 빈 오두막에 들어가 살았답니다. 왕자들은 숲속에서 사는 것이 불편했지만 궁궐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서로 아껴주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 위에 올라가 궁궐을 바라보던 둘째 왕자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어요. 형, 얘들아, 빨간 깃발이 꽂혔어. 정말이야? 우리 운명이 어찌 이리 가혹하단 말이야. 휴. 왕자들은 엉엉 울면서 더 깊은 숲속으로 도망쳤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천사처럼 예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공주는 이마에 금빛으로 반짝이는 별 무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별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났지요. 오호, 밝게 빛나는 별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구나. 루미에라고 이름을 지어주어야겠어. 아가야, 이름처럼 아름답고 세상을 밝히는 아이로 자라거라. 왕은 공주의 재롱에 행복해했지만 왕비는 자나깨나 왕자들 생각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루미의 공주는 무럭무럭 자라 10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공주는 커다란 옷장 속에서 아름답게 수가 놓아진 옷들을 발견했어요. 엄마, 이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정말 예뻐요. 이 옷을 어디에서 찾았니? 공주가 찾아온 옷을 품에 안은 왕비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우세요? 루미에, 이건 내 오빠들의 옷이란다. 사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12명의 오빠들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왕자들을 해치겠다고 하셨지.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오빠들은 아버지를 피해 멀리 도망쳐야 했단다. 오빠들이 불쌍해요. 제가 오빠들을 구해오겠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나요? 그건 나도 몰라. 아마 깊은 숲속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야. 루미의 공주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12 오빠들을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아가야, 제발 몸 조심하거라. 내 이마에 있는 금빛 별이
너를 지켜줄 거야. 공주는 오빠들의 옷과 음식을 조금 싸가지고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밤이고 낮이고 씩씩하게 산길을 걸었답니다. 캄캄한 밤에도 이마에 있는 금빛 별이 길을 밝혀주었고, 무서운 산 짐승들도 그 별을 보고 달아났어요. 며칠 후 루미의 공주는 사냥을 하러 나온 막내 왕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넌 누구냐? 저는 루미의 공주라고 합니다. 12오빠를 찾으러 왔어요. 공주는 오빠들이 입던 옷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러자 막내 왕자는 자기의 여동생인 것을 알고 안심했어요. 막내 왕자는 형들에게 공주를 데리고 갔지요. 루미의 공주를 본 오빠들은 착하고 예쁜 여동생을 보고 감격했어요. 오빠들과 루미의 공주는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날부터 공주는 오빠들과 함께 오두막에서 지냈어요. 오빠들이 사냥을 나간 사이 공주는 요리를 하고 청소도 했지요. 하루는 루미의 공주가 시냇가에 나갔다가 탐스럽게 핀 백합꽃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예쁘다. 저 꽃을 따다가 식탁에 꽂아야지. 놀랍게도 백합꽃은 딱 12송이였어요. 공주가 12번째 꽃을 꺾었을 때 어디선가 어둡고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공주 뒤에 늙은 노파가 서 있었답니다. 지금 무슨 짓을 안겠냐? 너는 내 오라버니들의 마음을 사정없이 꺾어버렸구나. 이 꽃이 죽으면 내 오라버니들은 영원히 까마귀가 되어 살아갈 것이다. 하하. 노파는 소리내어 깔깔 웃었어요. 루미의 공주는 노파에게 싹싹 빌었지요. 제발 오빠들을 살려주세요. 이미 늦었는걸.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느니라. 제발 부탁이에요. 오빠들만 무사하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드리겠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 앞으로 7년 동안 벙어리로 살아야 한다. 웃어도 안 되고 말을 한마디도 해서는 안 돼. 그러다 7년이 다 채워지는 날 오빠들이 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다. 하하. 오빠들은 12마리의 까마귀가 되어 슬피 울며 공주의 머리 위를 날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공주는 그날부터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빠들이 떠나버린 오두막에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냥을 나온 이웃나라 왕이 루미의 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왕은 공주에게 정중하게 청혼을 했지요. 어쩌면 이 사람이 우리 오빠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공주는 이웃나라 왕과 함께 자작나무 성으로 왔어요.
그런데 왕의 어머니가 루미의 공주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답니다. 아니, 어디에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비렁뱅이 계집과 결혼을 하겠다고? 말도 안 된다. 지금 당장 내쫓아라.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내 말이 틀렸느냐? 그럼 지금 해명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봐요, 공주. 당신이 누구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네? 루미의 공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왕의 어머니는 말 못하는 처지의 공주를 마녀라고 몰아붙였어요. 공주는 힘없이 화영장으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신하들이 공주를 나무에 매달고 장작에 불을 붙였어요. 불꽃이 점점 뜨겁게 공주의 발 밑에서 날름거렸어요. 공주는 너무 무섭고 뜨거워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러나 오빠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까악 까악 소리가 들려오더니 12마리의 까마귀가 공주 곁에서 퍼덕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펑,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까마귀가 12왕자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왕자들은 서둘러 불을 끄고 공주를 구해주었어요. 오늘이 7년째 되는 바로 그 날이었던 거예요. 왕의 어머니 속에 들어있던 마녀는 아주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왕은 공주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12왕자는 동생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루미에, 내가 우리들을 살렸구나. 정말 고맙다. 이제 우리의 궁궐로 돌아갈 테니 너도 행복하게 잘 살려.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빠들을 불러. 알았지? 응, 오빠들 고마워요. 이렇게 12왕자와 루미의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은혜 갚은 학.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단 둘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 한 마리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학은 서 있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 모습이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학은 다리에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것이었어요. 저런, 불쌍하기도 하지. 집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자꾸나. 그래요, 엄마. 두 사람은 정성껏 학을 치료해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 학은 건강해져서 하늘로 훨훨 날아갔어요. 학아, 잘 가.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렴. 그런데 그날 밤 젊은이의 집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자 곱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늦은 밤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어요.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겠어요? 아니, 이런 추운 밤에 혼자서 헤매다니. 얼마나 놀랐어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머니는 아가씨에게 따뜻한 차와 맛있는 음식을 내주고 아들은 푹신한 이부자리를 깔아주었어요. 아가씨는 음식을 다 먹고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부디 저를 이 집에 살게 해주세요. 좋은 아내와 착한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네? 뭐, 저야 좋지만, 보시다시피 우리 집은 아주 가난해요. 그래도 괜찮은가요? 물론이죠. 저를 아내로 삼아주세요. 어머니와 아들은 기뻐하며 아가씨를 맞아들였어요. 며느리가 된 아가씨는 예쁘고 착한 데다 부지런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젊은이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며칠이 못 가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지요. 얘야, 정말 미안하구나. 귀한 며느리에게 맛있는 음식 한 번 제대로 못 먹이는 나를 용서해다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배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쓰시던 배틀 좀 빌려주세요. 그래, 나는 이제 늙어서 배를 짤 수가 없으니 내 마음대로 쓰렴. 건넌방에 있단다. 오늘부터 제가 배를 짤 텐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제가 배를 짜는 모습을 절대 보지 말아주세요. 아가씨는 두 사람에게 약속을 받아내고서 건넌방에 들어가 배를 짜기 시작했어요. 덜커덕 덜커덕. 배 짜는 소리는 아침에도 들리고 저녁에도 들렸어요. 꼬박 사흘 동안 배를 짜던 아가씨가 약간 수척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세요. 아가씨가 만든 옷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젊은이는 이 옷감을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집에 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아가씨는 다시 한번 배를 짰어요. 이번에도 사흘 만에 아름다운 옷감을 짜가지고 방에서 나왔지요. 아가씨의 얼굴은 더욱 야위고 수척해졌어요. 이번에도 젊은이가 시장에 가지고 가 좋은 값에 옷감을 팔았어요. 며칠 후 아가씨가 또 방에 들어가 배를 짜는데 두 사람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옷감을 짤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옷감을 짤 때마다 몸이 야위고 얼굴이 수척해지는 것도 걱정이 되었지요. 어머니와 아들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배틀 앞에는 아가씨가 아니라 한 마리의 학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학은 자기 몸의 깃털을 부리로 콕 뽑아
옷감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은 깜짝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바로 그때 학은 아가씨의 모습으로 변해 방문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때 부상을 입었던 그 학입니다. 저를 정성껏 돌봐주시고 치료해 주셨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갚으려고 두 분 곁에 온 것이지요. 그런데 저의 본 모습을 보셨으니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아가씨는 학이 되어 하늘로 훨훨 날아올랐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돌아와요. 아가야, 가지마. 이 학은 집을 떠나기 싫은지 집 주위를 몇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는 너무나도 슬픈 목소리로 꺽꺽 울면서 산속으로 날아갔답니다. 서방님, 어머님, 언제까지나 행복하세요. 조마기. 옛날 한 부부가 살았는데 늘도록 아이가 없었대. 부부는 아침 저녁으로 당산나무에 가서 산신령님한테 빌고 또 빌었어. 제발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글쎄 태어난 아이가 조망만 하지 뭐야. 5살이 되고 6살이 되도록 조금도 크지 않고 그냥 조망만 해. 그래서 아이를 조마기라고 불렀지. 몸은 조망만 해도 똘똘한 조마기가 더없이 귀여워. 불면 날새라, 쥐면 터질새라 고이고이 키웠지. 하루는 아버지가 낚시하러 가는데 조마기를 주머니에 넣고 갔어. 낚시를 하면서 주머니 속에 있는 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안 심심하거든. 그런데 조마기는 주머니 속에만 있자니 갑갑하단 말이야. 아버지, 저 좀 꺼내주세요. 오냐, 멀리 가지 말고 아버지 곁에서만 놀아라. 밖으로 나온 조마기는 신이 났어. 바깥 세상이 눈부시게 아름답고 넓거든. 우와, 시원해. 조마기는 풀잎 사이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재미있게 놀았지.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버지한테서 멀어져 버렸어. 아버지,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 멀어서 안 들리나 봐. 마침 황소 한 마리가 바로 앞에서 움쑥움쑥 풀을 뜯어 먹고 있었어. 황소가 크게 한 입 풀을 뜯는 바람에 조마기가 황소 입속으로 쏙 들어갔지 뭐야. 황소 뱃속은 비좁은 데다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조마기는 갑갑해서 몸부림쳤지. 그런데 아무리 용을 써봐도 소용이 없어.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뱃속이 움찔움찔하더니 몸이 휙 날아서
땅에 곤두박질하는 거야. 소똥에 말려서 황소 몸 밖으로 나온 거지. 조마기는 소똥을 뒤집어 쓴 채 이리저리 아버지를 찾으러 다녔어. 그러다 하늘에서 날고 있던 매 눈에 띄고 말았지. 거참 맛있어 보이는걸. 매는 쌩 내려와서 조마기를 덥석 낚아챘어. 멀리서 독수리가 그걸 보고 침을 꼴깍 삼켰어. 내가 가로채야지. 독수리는 조마기를 뺏으려고 덤벼들었어. 매는 안 뺏기려고 맞섰지.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매가 그만 조마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마기는 강물에 풍덩 빠졌어. 그런데 이를 어째? 먹이를 찾던 커다란 잉어가 조마기를 꿀꺽 삼켜버렸지 뭐야. 잉어 뱃속은 황소 뱃속보다 더 좁고 비좁았어. 숨이 턱턱 막히는데 어이쿠, 큰 놈이 걸렸구나 외치는 소리가 들려. 아버지 목소리야. 조마기를 삼킨 잉어가 아버지 낚싯대에 걸린 거야. 잉어를 바구니에 넣으려는데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잉어 뱃속에서 들려. 아들 목소리야. 아버지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지. 잉어 입을 벌리니까 아들이 툭 튀어나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아들을 영영 잃을 뻔했네. 이젠 혼자 맘대로 돌아다니지 않을게요. 오냐 오냐, 우리 아가. 조마기는 아버지, 어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아마 지금도 살고 있을걸? 사람으로 둔갑한 개와 닭. 옛날 옛적에 한 영감이 살았는데 하루는 마당을 내려다보다 혼자 중얼거렸어. 쯧쯧, 저놈의 닭은 늙어서 제때 울지도 않고 누렁이 놈도 늙어서 집도 못 지키고 밥만 축내니 이제 그만 잡아먹어버려야겠구만. 다음날 아침에 영감이 마구간에 나가보니까 당나귀가 팥죽 같은 땀을 줄줄 흘리고 섰어. 가만 보니 맥이 탁 풀려 있는 게 꼴이 말이 아니야. 아니, 이 녀석이 아침부터 왜 이러지? 놀라서 여기저기 살펴보아도 별 탈이 난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힘이 쭉 빠져 있으니 속이 탈 수밖에. 이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영감은 밤새 마구간을 지켜보기로 했지. 밤이 깊어 슬슬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였어. 닭장에서 닭이 슬금슬금 걸어나와 둘레를 힐끗힐끗 살피고는 꼬끼요, 꼬끼요, 꼬끼요 하고 3번을 울어. 그러고 나서 파닥파닥파닥 제주를 3번 넘으니까 세상에
닭이 사람으로 바뀌지 뭐야. 그것도 두루마기까지 갖춰 입은 어엿한 선비야. 에헴, 에헴. 선비가 헛기침을 하니까 마루 밑에서 개가 엉금엉금 기어나와. 개도 3번 컹컹 짖고 팽글팽글팽글 제주를 3번 넘으니 사람이 되었어. 차림새를 보니 말몰이꾼일세. 짐승이 10년 묵으면 둔갑하는 재주가 생긴다더니 이게 웬 조아람? 영감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침만 꼴깍 삼켰지. 말몰이꾼은 마구간에서 당나귀를 끌고 나오더니 선비를 태우고 집을 나서 어디론가 가는 거야. 영감은 살금살금 뒤를 밟았어. 선비와 말몰이꾼은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올라가. 깊은 산속 큰 바위 앞에 딱 멈춰 서는데 가만 보니 굴이 하나 있어. 당나귀에서 내린 선비가 굴 앞에 대뜸 엎드리더니 주인 영감이 우리를 죽도록 부려만 먹고 이제 와서 쓸모없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이대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한참을 빌어. 그러자 휙 바람소리가 나더니 굴 안에서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기어나와. 너희들 정성이 하도 지극하니 소원을 들어주마. 사람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주인 영감을 죽여야 해. 내일 밤 내가 주인 영감을 잡아먹으러 갈 테니 집 안에 있는 묵은 기름을 몽땅 치워라. 나는 기름이 제일 무서워. 예, 샅샅이 뒤져 없애놓겠습니다. 영감은 그만 눈앞이 캄캄해져서는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어. 할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요. 내일 밤 지네가 날 잡아먹으러 온다요. 식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지. 한참을 울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아참,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머릿기름이 있어요. 안 쓰고 둔 건데 아마 10년도 더 묵었을 거예요. 하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지병 하나를 내오지 뭐야. 아이고, 이제 살 구멍이 생겼구나. 영감은 개와 닭한테 들키지 않게 기름병을 꽁꽁 숨겼어. 선비와 말몰이꾼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돌아와서 집 안팎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 묵은 기름을 찾는 모양인데 꽁꽁 숨겨 놓았으니 찾을 수가 있나. 동이 트자 다시 개와 닭으로 돌아가서는 닭은 닭장으로 가고 개는 마루 밑으로 들어가. 당나귀만 식은땀을 흘리면서 후들후들 떨고 섰어. 영감은 개와 닭 몰래 머릿기름을 문턱에도 뿌리고 울타리에도 뿌리고 집 안팎 곳곳에 뿌려놓았어. 식구들은 무서워서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지. 밤이 이슥해지자 어둠 속에서 휙 바람이 불더니 커다란 지네가 집 앞에 나타났어. 묵은 기름을 뿌려놓은 줄은 꿈에도 모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다짜고짜 울타리를 넘는 거야. 지네는 온 몸이 기름 범벅이 되었지. 으아, 으아. 미친 듯이 꿈틀거리다가 그만 털퍼덕 쓰러져 죽고 말았어. 마당에 나가보니 지네 옆에 개도 닭도 나란히 죽어있지 않겠어. 영감은 개와 닭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 죽어서라도 사람처럼 편안히 쉬라고 말이야. 그때부터 영감은 집 짐승도 식구처럼 알뜰살뜰 보살피며 살았대. 우리 집 고양이도 둔갑을 알라나? 글쎄 밤새 한번 지켜보렴. 뭐라고 부를까?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 산과 들에 흰 눈이 소복이 쌓였지. 눈 덮인 들판에는 먹을 것이 없어. 숲속 동물들은 배가 고팠단다. 새들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산과 들을 날아다녔어. 그러나 어딜 가도 흰 눈뿐 먹을 것은 보이지 않았지. 그때 쥐의 집에는 곡식이 넉넉하다는 소문이 돌았어. 새들은 귀가 번쩍 뜨였지만 선뜻 찾아갈 수가 없었어. 하늘을 난다고 으스대며 땅속의 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 쥐를 찾아가서 뭐라고 부를까? 꿩은 기다란 꽁짓깃을 번쩍 치켜세우며 생각했어. 그러자 고양이한테 쫓기던 쥐가 떠오르지 뭐야. 쥐는 아슬아슬한 순간 쥐구멍으로 쏙 들어갔었지. 오호라, 그게 좋겠군. 꿩은 쥐를 찾아가 냅다 소리쳤어. 여봐라, 고양이 봐봐. 먹을 것을 내오너라. 배고파 못 살겠다. 뭐야? 쥐는 부직갱이를 들고 나와 꿩의 뺨을 후려쳤어.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배가 고팠으면 고팠지. 어디서 큰 소리야. 아야. 꿩은 훌쩍 날아오르며 쏘아붙였어. 그럼 고양이 밥을 고양이 밥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 쥐는 앞발을 굴렀지. 가다가 배고픈 매나 만나라. 이 매 봐봐. 쥐를 찾아가 뭐라고 부를까? 꿩의 모습을 본 비둘기는 회색빛 날개를 푸덕푸덕거리며 생각했어. 그러자 쌀 가마니를 갈가대던 쥐가 떠오르지 뭐야. 갈짝갈짝 와르르. 쥐는 쌀을 훔쳐 불이 나게 달아났었지. 오호라, 그게 좋겠군. 비둘기는 쥐를 찾아가 거만하게 말했어. 어이, 쌀도둑 친구, 잘 지내는가? 먹을 것 좀 나눠주게. 뭐라고? 쥐는 밥 주걱을 들고 나와 비둘기의 머리를 딱 내리쳤어. 내가 쌀을 훔치든 콩을 훔치든 웬 참견이야. 하늘을 난다고 재더니 이제는 땅속 일까지 참견하고 싶은 거야. 비둘기는 정신이 아찔했지만 큰 소리 땅땅 쳤어.
그럼 쌀도둑을 쌀도둑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 쥐는 온몸을 파르르 떨었지. 이런 고얀 놈을 봤나? 쫄쫄 굶주린 너는 쫄쫄이다 쫄쫄이. 내가 쥐라면... 꿩과 비둘기를 본 까치는 뭐라고 부르면 쥐가 좋아할까 하고 생각했어. 그러자 고양이도 포기하고 돌아갈 만큼 안전한 집과 긴 겨울을 나고도 남을 그득한 양식이 떠오르지 뭐야. 배울 게 많은 친구로군. 다음 날 까치는 쥐의 집을 찾아가 공손하게 말했어. 쥐 선생 계시오? 미안하지만 먹을 것 좀 나눠주시오. 눈이 많이 와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다오. 오, 까치시군요. 쥐는 문을 열고 물었어. 그런데 왜 나를 선생이라 부르죠? 나와 달리 땅속에 살지만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보다 더 큰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마침 밥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쥐는 까치를 맞아들여 음식을 내주었어. 음식 솜씨가 참 좋으세요. 까치 말에 쥐가 활짝 웃었어. 생김이 예뻐서 그런지 말도 참 예쁘게 하네요. 아이 참 고맙소. 둘은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보냈어. 이건 먹을 것이에요. 눈이 녹을 동안 드세요. 쥐는 까치에게 큼지막한 보따리를 내밀었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잘 먹겠소. 꿩과 비둘기는 까치를 보며 고개를 푹 숙였어. 이럴 줄 왜 몰랐을꼬. 고운 말을 썼으면 오죽이나 좋았을까. 그 뒤로 숲속 마을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 예절이 생겼고 너나 없이 좋은 말을 주고받으며 사이좋게 지냈단다. 동해 번쩍. 용마루 끝에 사는 동해 번쩍이 누군가 우는 소리에 깨어났어. 에이 시끄러워. 누가 자꾸 우는 거야? 동해 번쩍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았지. 신령님,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지금껏 고생만 하시다 병에 걸렸는데 약을 살 돈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흑흑흑. 웬 처녀가 울면서 신령님께 빌고 있지 뭐야. 그때 방 안에서 앓는 소리가 나네. 처녀는 깜짝 놀라 방 안으로 달려 들어갔어. 어디가 아픈데 저러지? 동해 번쩍은 궁금한 마음에 따라 들어갔지. 방 안에는 비쩍 마른 노인이 모로 누워 잔기침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디에선가 많이 본 얼굴 같단 말이야. 동해 번쩍은 노인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 오래전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바로 그 아저씨였던 거야. 약값은 내가 구해주지. 동해 번쩍은
혼잣말을 하며 번개같이 날아올랐어. 동해번쩍은 아저씨가 자기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어. 지금도 자기 몸 구석구석에 아저씨의 땀 냄새가 배어있는 것만 같았지. 동해번쩍은 나뭇잎을 주워들고 주문을 외웠어. 알라미 깔라미 똑깔라리. 고맙고 고마운 우리 아저씨. 찰딱찰딱 찰진 흙 찾아 인혼전혼 다니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자국걸음 지고 와서 마당에 쌓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나뭇잎이 돈으로 바뀌네. 고맙고 고마운 우리 아저씨. 불을 뿌려 재우고 잔돌 골라내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조근조근 밟고 흙 보시기 만드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퉁덕퉁덕 두드리고 자르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고맙고 고마운 우리 아저씨. 납작한 얼굴 만들고 눈, 코, 입 다듬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시원한 그늘에 말리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가마에 차곡차곡 쌓고 불 지피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고맙고 고운 우리 아저씨. 뜨겁게 가마 달구느라 잠 못 자고 고생했으니 열량. 가슴에 품어 따뜻한 혼을 불어넣어 주었으니 열량. 모두 백량이요. 쨍그랑 챙챙챙. 무슨 소리지? 쨍그랑하는 소리에 처녀가 밖으로 나왔어. 그런데 이게 뭐야? 마당 한 가운데서 돈꾸러미가 빛나고 있는 거야. 아니, 이 많은 돈을 누가 주었을까? 처녀는 살인문 밖을 두리번 둘러보았어. 그런데 조 앞에 누군가 빠르게 걸어가는 거야. 저기요, 저 좀 보세요. 처녀는 서둘러 쫓아가며 소리쳤어. 아무래도 그 사람이 돈을 준 것 같았거든. 그런데 이상도 하지. 빨리 쫓아갈수록 자꾸만 멀어지지 뭐야. 처녀는 온 힘을 다해 달렸어. 그래서 겨우 그 사람이 고개 넘어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지. 다행이야. 집을 알아뒀으니 나중에 꼭 은혜를 갚아야지. 얼마 뒤 동해번쩍은 아저씨를 찾아갔어. 아저씨는 약을 먹고 기운을 차린 것 같았지. 얘야, 무슨 돈으로 약을 지었느냐? 처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 허허, 그렇게 고마운 분이 은혜를 갚아야겠구나. 메밀을 사다가 묵이라도 쑤어드릴까요? 그래, 돈은 나중에 갚더라도 우선 메밀묵을 대접해드리자. 아저씨는 딸과 함께 메밀묵을 한 솥 가득 쑤어가지고 고개 넘어 기와집으로 갔어. 그런데 왠지 낯설지가 않은 것이 마치 와본 것 같았지. 아저씨와 딸은 집 주인을 만나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며 고맙다고 인사했어. 그런데 아무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거참 이상한 일이네. 이왕 메밀묵을 해왔으니 다 같이 나눠두세요. 아저씨는 집안 사람들에게 메밀묵을 나눠주었어. 얼마나 많이 쑤었는지 모두 배불리 먹고도 한 그릇이 남았지. 나도 예전에 이런 기와를 만들었지. 아저씨는 오래전 기와 만들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붕을 올려다보았어. 기와를 다 올리고 나면 집주인이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었는데 죽기 전에 다시 기와를 만들 수 있을까? 아저씨는 생각에 잠겨 기와를 올려다보았어. 그런데 용마루 끝에 있는 기와가 아저씨를 보며 웃고 있네. 아저씨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했어. 오래전 혼신을 다해 만들고 이름까지 지어준 도깨비 기와라는 걸 알았거든. 동해번쩍아, 너였구나. 고맙다. 맛있게 먹으렴. 아저씨는 담장 위에 메밀묵 한 그릇을 올려놓았지. 밤이 되자 아저씨는 집으로 갈 일이 걱정이었어. 깜깜해서 고개 넘기가 어렵겠구나. 서둘러 가자. 아저씨가 길을 나서자 동해번쩍은 도깨비불로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었지. 그렇게 아저씨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동해번쩍을 고맙게 생각하며 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하네. 열두 왕자. 아름다운 어른나라에 웅장한 궁전이 있었어요. 그 궁전에는 12명의 왕자가 있었답니다. 우리 왕자들 많이 컸구나. 이 아버지가 정말 흐뭇하구나. 우리 아들들아, 제발 무럭무럭 건강히만 자라다오. 궁전에서는 왕과 왕비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깊은 산, 뾰족한 봉우리에 심술꾸러기 마녀가 살고 있었지요. 궁전의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마녀의 귀에 매일 들렸어요. 뭐가 그리 재밌는 거야? 배 아파 죽겠군. 가만두지 않겠어. 마녀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날 밤 마녀는 요술 빗자루를 타고 궁전 안으로 날아왔어요. 모든 사람이 잠든 사이 마녀는 왕의 머리에 대고 후 입김을 불었지요.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왕의 머리로 솔솔 스며들었어요. 마녀는 교활하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깐 왕이 다짜고짜 심통을 부리는 것이었어요. 왕비, 왕자가 12이나 있으면 뭐하오? 그까지 왕자들은 필요 없으니 예쁜 공주 하나만 낳아 죽으려. 공주를요? 그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공주도 태어나겠지요. 그렇게 느긋할 때가 아니오. 어서 공주를 낳아서 그 아이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것이야.
왕은 왕비에게 공주를 갖고 싶다며 날마다 달달 볶았어요. 왕의 소원대로 왕비는 아기를 갖게 되었지요. 그러자 왕은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었어요. 공주가 태어나면 왕자놈들이 공주를 죽이려 할 거야. 그러기 전에 내 손으로 왕자들을 다 없애버려야겠어. 왕은 신하들을 시켜 관을 12개 짜도록 했어요. 그리고 궁궐의 깊은 지하실에 관을 보관하도록 했지요. 왕의 무시무시한 계획을 알게 된 왕비는 날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매일 울고 있는 왕비에게 막내 아들이 다가와 물었어요. 어머니, 어찌하여 날마다 울고 계시옵니까? 슬픈 일이라도 있으시옵니까? 막내야, 놀라지 말고 엄마 말을 잘 듣거라. 공주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너희들을 다 죽인다고 하셨단다. 지하실에 관까지 짜두었어. 그러니 형들과 함께 서둘러 궁을 빠져나가라.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숲으로 들어가서 가장 높은 나무를 찾아보거라. 아들을 낳으면 하얀 깃발을 올릴 테니 안심하고 돌아오너라. 그러나 만약 딸을 낳으면 빨간 깃발을 매달아 놓을 거야. 그때는 더 멀리 도망쳐야 한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12왕자는 아버지를 피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엄마의 말씀대로 가장 높은 나무도 찾았고 빈 오두막에 들어가 살았답니다. 왕자들은 숲속에서 사는 것이 불편했지만 궁궐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서로 아껴주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 위에 올라가 궁궐을 바라보던 둘째 왕자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어요. 형, 얘들아, 빨간 깃발이 꽂혔어. 정말이야? 우리 운명이 어찌 이리 가혹하단 말이야. 휴. 왕자들은 엉엉 울면서 더 깊은 숲속으로 도망쳤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천사처럼 예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공주는 이마에 금빛으로 반짝이는 별 무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별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났지요. 오호, 밝게 빛나는 별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구나. 루미에라고 이름을 지어주어야겠어. 아가야, 이름처럼 아름답고 세상을 밝히는 아이로 자라거라. 왕은 공주의 재롱에 행복해했지만 왕비는 자나깨나 왕자들 생각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루미의 공주는 무럭무럭 자라 10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공주는 커다란 옷장 속에서 아름답게 수가 놓아진 옷들을 발견했어요. 엄마, 이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정말 예뻐요. 이 옷을 어디에서 찾았니? 공주가 찾아온 옷을 품에 안은 왕비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우세요? 루미에, 이건 내 오빠들의 옷이란다. 사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12명의 오빠들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왕자들을 해치겠다고 하셨지.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오빠들은 아버지를 피해 멀리 도망쳐야 했단다. 오빠들이 불쌍해요. 제가 오빠들을 구해오겠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나요? 그건 나도 몰라. 아마 깊은 숲속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야. 루미의 공주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12 오빠들을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아가야, 제발 몸 조심하거라. 내 이마에 있는 금빛 별이 너를 지켜줄 거야. 공주는 오빠들의 옷과 음식을 조금 싸가지고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밤이고 낮이고 씩씩하게 산길을 걸었답니다. 캄캄한 밤에도 이마에 있는 금빛 별이 길을 밝혀주었고, 무서운 산 짐승들도 그 별을 보고 달아났어요. 며칠 후 루미의 공주는 사냥을 하러 나온 막내 왕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넌 누구냐? 저는 루미의 공주라고 합니다. 12 오빠를 찾으러 왔어요. 공주는 오빠들이 입던 옷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러자 막내 왕자는 자기의 여동생인 것을 알고 안심했어요. 막내 왕자는 형들에게 공주를 데리고 갔지요. 루미의 공주를 본 오빠들은 착하고 예쁜 여동생을 보고 감격했어요. 오빠들과 루미의 공주는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날부터 공주는 오빠들과 함께 오두막에서 지냈어요. 오빠들이 사냥을 나간 사이 공주는 요리를 하고 청소도 했지요. 하루는 루미의 공주가 시냇가에 나갔다가 탐스럽게 핀 백합꽃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예쁘다. 저 꽃을 따다가 식탁에 꽂아야지. 놀랍게도 백합꽃은 딱 12송이였어요. 공주가 12번째 꽃을 꺾었을 때 어디선가 어둡고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공주 뒤에 늙은 노파가 서 있었답니다. 지금 무슨 짓을 안겠냐? 너는 내 오라버니들의 마음을 사정없이 꺾어버렸구나. 이 꽃이 죽으면 내 오라버니들은 영원히 까마귀가 되어 살아갈 것이다. 하하. 노파는 소리내어 깔깔 웃었어요. 루미의 공주는 노파에게 싹싹 빌었지요. 제발 오빠들을 살려주세요. 이미 늦었는걸.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느니라. 제발 부탁이에요. 오빠들만 무사하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드리겠어요.
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 앞으로 7년 동안 벙어리로 살아야 한다. 웃어도 안 되고 말을 한마디도 해서는 안 돼. 그러다 7년이 다 채워지는 날 오빠들이 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다. 하하. 오빠들은 12마리의 까마귀가 되어 슬피 울며 공주의 머리 위를 날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공주는 그날부터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빠들이 떠나버린 오두막에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냥을 나온 이웃나라 왕이 루미의 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왕은 공주에게 정중하게 청혼을 했지요. 어쩌면 이 사람이 우리 오빠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공주는 이웃나라 왕과 함께 자작나무 성으로 왔어요. 그런데 왕의 어머니가 루미의 공주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답니다. 아니, 어디에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비렁뱅이 계집과 결혼을 하겠다고? 말도 안 된다. 지금 당장 내쫓아라.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내 말이 틀렸느냐? 그럼 지금 해명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봐요, 공주. 당신이 누구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네? 루미의 공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왕의 어머니는 말 못하는 처지의 공주를 마녀라고 몰아붙였어요. 공주는 힘없이 화영장으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신하들이 공주를 나무에 매달고 장작에 불을 붙였어요. 불꽃이 점점 뜨겁게 공주의 발 밑에서 날름거렸어요. 공주는 너무 무섭고 뜨거워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러나 오빠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까악 까악 소리가 들려오더니 12마리의 까마귀가 공주 곁에서 퍼덕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펑,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까마귀가 12왕자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왕자들은 서둘러 불을 끄고 공주를 구해주었어요. 오늘이 7년째 되는 바로 그 날이었던 거예요. 왕의 어머니 속에 들어있던 마녀는 아주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왕은 공주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12왕자는 동생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루미에, 내가 우리들을 살렸구나. 정말 고맙다. 이제 우리의 궁궐로 돌아갈 테니 너도 행복하게 잘 살렴.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빠들을 불러. 알았지? 응, 오빠들 고마워요. 이렇게 12왕자와 루미의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은혜 갚은 학.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단 둘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 한 마리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학은 서 있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 모습이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학은 다리에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것이었어요. 저런, 불쌍하기도 하지. 집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자꾸나. 그래요, 엄마. 두 사람은 정성껏 학을 치료해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 학은 건강해져서 하늘로 훨훨 날아갔어요. 학아, 잘 가.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렴. 그런데 그날 밤 젊은이의 집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자 곱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늦은 밤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어요.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겠어요? 아니, 이런 추운 밤에 혼자서 헤매다니. 얼마나 놀랐어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머니는 아가씨에게 따뜻한 차와 맛있는 음식을 내주고 아들은 푹신한 이부자리를 깔아주었어요. 아가씨는 음식을 다 먹고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부디 저를 이 집에 살게 해주세요. 좋은 아내와 착한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네? 뭐 저야 좋지만 보시다시피 우리 집은 아주 가난해요. 그래도 괜찮은가요? 물론이죠. 저를 아내로 삼아주세요. 어머니와 아들은 기뻐하며 아가씨를 맞아들였어요. 며느리가 된 아가씨는 예쁘고 착한 데다 부지런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젊은이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며칠이 못 가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지요. 얘야, 정말 미안하구나. 귀한 며느리에게 맛있는 음식 한 번 제대로 못 먹이는 나를 용서해다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배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쓰시던 배틀 좀 빌려주세요. 그래, 나는 이제 늙어서 배를 짤 수가 없으니 내 마음대로 쓰렴. 건넌방에 있단다. 오늘부터 제가 배를 짤 텐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제가 배를 짜는 모습을 절대 보지 말아주세요. 아가씨는 두 사람에게 약속을 받아내고서 건넌방에 들어가 배를 짜기 시작했어요. 덜커덕 덜커덕. 배 짜는 소리는 아침에도 들리고 저녁에도 들렸어요. 꼬박 사흘 동안 배를 짜던 아가씨가 약간 수척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세요. 아가씨가 만든 옷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젊은이는 이 옷감을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집에 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아가씨는 다시 한번 배를 짰어요. 이번에도 사흘 만에 아름다운 옷감을 짜가지고 방에서 나왔지요. 아가씨의 얼굴은 더욱 야위고 수척해졌어요. 이번에도 젊은이가 시장에 가지고 가 좋은 값에 옷감을 팔았어요. 며칠 후 아가씨가 또 방에 들어가 배를 짜는데 두 사람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옷감을 짤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옷감을 짤 때마다 몸이 야위고 얼굴이 수척해지는 것도 걱정이 되었지요. 어머니와 아들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배틀 앞에는 아가씨가 아니라 한 마리의 학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학은 자기 몸의 깃털을 부리로 콕 뽑아 옷감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은 깜짝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바로 그때 학은 아가씨의 모습으로 변해 방문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때 부상을 입었던 그 학입니다. 저를 정성껏 돌봐주시고 치료해 주셨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갚으려고 두 분 곁에 온 것이지요. 그런데 저의 본 모습을 보셨으니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아가씨는 학이 되어 하늘로 훨훨 날아올랐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돌아와요. 아가야, 가지마. 이 학은 집을 떠나기 싫은지 집 주위를 몇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는 너무나도 슬픈 목소리로 꺽꺽 울면서 산속으로 날아갔답니다. 서방님, 어머님, 언제까지나 행복하세요. 조마기. 옛날 한 부부가 살았는데 늘도록 아이가 없었대. 부부는 아침 저녁으로 당산나무에 가서 산신령님한테 빌고 또 빌었어. 제발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글쎄 태어난 아이가 조망만 하지 뭐야. 5살이 되고 6살이 되도록 조금도 크지 않고 그냥 조망만 해. 그래서 아이를 조마기라고 불렀지. 몸은 조망만 해도 똘똘한 조마기가 더없이 귀여워. 불면 날새라, 쥐면 터질새라 고이고이 키웠지. 하루는 아버지가 낚시하러 가는데 조마기를 주머니에 넣고 갔어. 낚시를 하면서 주머니 속에 있는 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안 심심하거든. 그런데 조마기는 주머니 속에만 있자니 갑갑하단 말이야. 아버지, 저 좀 꺼내주세요. 오냐, 멀리 가지 말고 아버지 곁에서만 놀아라.
밖으로 나온 조마기는 신이 났어. 바깥 세상이 눈부시게 아름답고 넓거든. 우와, 시원해. 조마기는 풀잎 사이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재미있게 놀았지.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버지한테서 멀어져 버렸어. 아버지,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 멀어서 안 들리나 봐. 마침 황소 한 마리가 바로 앞에서 움쑥움쑥 풀을 뜯어 먹고 있었어. 황소가 크게 한 입 풀을 뜯는 바람에 조마기가 황소 입속으로 쏙 들어갔지 뭐야. 황소 뱃속은 비좁은 데다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조마기는 갑갑해서 몸부림쳤지. 그런데 아무리 용을 써봐도 소용이 없어.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뱃속이 움찔움찔하더니 몸이 휙 날아서 땅에 곤두박질하는 거야. 소똥에 말려서 황소 몸 밖으로 나온 거지. 조마기는 소똥을 뒤집어 쓴 채 이리저리 아버지를 찾으러 다녔어. 그러다 하늘에서 날고 있던 매 눈에 띄고 말았지. 거참 맛있어 보이는걸. 매는 쌩 내려와서 조마기를 덥석 낚아챘어. 멀리서 독수리가 그걸 보고 침을 꼴깍 삼켰어. 내가 가로채야지. 독수리는 조마기를 뺏으려고 덤벼들었어. 매는 안 뺏기려고 맞섰지.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매가 그만 조마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마기는 강물에 풍덩 빠졌어. 그런데 이를 어째? 먹이를 찾던 커다란 잉어가 조마기를 꿀꺽 삼켜버렸지 뭐야. 잉어 뱃속은 황소 뱃속보다 더 좁고 비좁았어. 숨이 턱턱 막히는데 어이쿠, 큰 놈이 걸렸구나 외치는 소리가 들려. 아버지 목소리야. 조마기를 삼킨 잉어가 아버지 낚싯대에 걸린 거야. 잉어를 바구니에 넣으려는데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잉어 뱃속에서 들려. 아들 목소리야. 아버지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지. 잉어 입을 벌리니까 아들이 툭 튀어나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아들을 영영 잃을 뻔했네. 이젠 혼자 맘대로 돌아다니지 않을게요. 오냐 오냐, 우리 아가. 조마기는 아버지, 어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아마 지금도 살고 있을걸? 사람으로 둔갑한 개와 닭. 옛날 옛적에 한 영감이 살았는데 하루는 마당을 내려다보다 혼자 중얼거렸어. 쯧쯧, 저놈의 닭은 늙어서 제때 울지도 않고 누렁이 놈도 늙어서 집도 못 지키고 밥만 축내니 이제 그만 잡아먹어버려야겠구만. 다음날 아침에 영감이
마구간에 나가보니까 당나귀가 팥죽 같은 땀을 줄줄 흘리고 섰어. 가만 보니 맥이 탁 풀려 있는 게 꼴이 말이 아니야. 아니, 이 녀석이 아침부터 왜 이러지? 놀라서 여기저기 살펴보아도 별 탈이 난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힘이 쭉 빠져 있으니 속이 탈 수밖에. 이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영감은 밤새 마구간을 지켜보기로 했지. 밤이 깊어 슬슬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였어. 닭장에서 닭이 슬금슬금 걸어나와 둘레를 힐끗힐끗 살피고는 꼬끼요, 꼬끼요, 꼬끼요 하고 3번을 울어. 그러고 나서 파닥파닥파닥 제주를 3번 넘으니까 세상에 닭이 사람으로 바뀌지 뭐야. 그것도 두루마기까지 갖춰 입은 어엿한 선비야. 에헴, 에헴. 선비가 헛기침을 하니까 마루 밑에서 개가 엉금엉금 기어나와. 개도 3번 컹컹 짖고 팽글팽글팽글 제주를 3번 넘으니 사람이 되었어. 차림새를 보니 말몰이꾼일세. 짐승이 10년 묵으면 둔갑하는 재주가 생긴다더니 이게 웬 조아람? 영감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침만 꼴깍 삼켰지. 말몰이꾼은 마구간에서 당나귀를 끌고 나오더니 선비를 태우고 집을 나서 어디론가 가는 거야. 영감은 살금살금 뒤를 밟았어. 선비와 말몰이꾼은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올라가. 깊은 산속 큰 바위 앞에 딱 멈춰 서는데 가만 보니 굴이 하나 있어. 당나귀에서 내린 선비가 굴 앞에 대뜸 엎드리더니 주인 영감이 오리를 죽도록 부려만 먹고 이제 와서 쓸모없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이대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한참을 빌어. 그러자 휙 바람소리가 나더니 굴 안에서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기어나와. 너희들 정성이 하도 지극하니 소원을 들어주마. 사람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주인 영감을 죽여야 해. 내일 밤 내가 주인 영감을 잡아먹으러 갈 테니 집 안에 있는 묵은 기름을 몽땅 치워라. 나는 기름이 제일 무서워. 예, 샅샅이 뒤져 없애놓겠습니다. 영감은 그만 눈앞이 캄캄해져서는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어. 할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요. 내일 밤 지네가 날 잡아먹으러 온다요. 식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지. 한참을 울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아참,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머릿기름이 있어요. 안 쓰고 둔 건데 아마 10년도 더 묵었을 거예요. 하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지병 하나를 내오지 뭐야.
아이고, 이제 살 구멍이 생겼구나. 영감은 개와 닭한테 들키지 않게 기름병을 꽁꽁 숨겼어. 선비와 말몰이꾼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돌아와서 집 안팎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 묵은 기름을 찾는 모양인데 꽁꽁 숨겨 놓았으니 찾을 수가 있나. 동이 트자 다시 개와 닭으로 돌아가서는 닭은 닭장으로 가고 개는 마루 밑으로 들어가. 당나귀만 식은땀을 흘리면서 후들후들 떨고 섰어. 영감은 개와 닭 몰래 머릿기름을 문턱에도 뿌리고 울타리에도 뿌리고 집 안팎 곳곳에 뿌려놓았어. 식구들은 무서워서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지. 밤이 이슥해지자 어둠 속에서 휙 바람이 불더니 커다란 지네가 집 앞에 나타났어. 묵은 기름을 뿌려놓은 줄은 꿈에도 모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다짜고짜 울타리를 넘는 거야. 지네는 온 몸이 기름 범벅이 되었지. 으아, 으아. 미친 듯이 꿈틀거리다가 그만 털퍼덕 쓰러져 죽고 말았어. 마당에 나가보니 지네 옆에 개도 닭도 나란히 죽어있지 않겠어. 영감은 개와 닭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 죽어서라도 사람처럼 편안히 쉬라고 말이야. 그때부터 영감은 집 짐승도 식구처럼 알뜰살뜰 보살피며 살았대. 우리 집 고양이도 둔갑을 알라나? 글쎄 밤새 한번 지켜보렴. 뭐라고 부를까?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 산과 들에 흰 눈이 소복이 쌓였지. 눈 덮인 들판에는 먹을 것이 없어. 숲속 동물들은 배가 고팠단다. 새들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산과 들을 날아다녔어. 그러나 어딜 가도 흰 눈뿐 먹을 것은 보이지 않았지. 그때 쥐의 집에는 곡식이 넉넉하다는 소문이 돌았어. 새들은 귀가 번쩍 뜨였지만 선뜻 찾아갈 수가 없었어. 하늘을 난다고 으스대며 땅속의 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 쥐를 찾아가서 뭐라고 부를까? 꿩은 기다란 꽁짓깃을 번쩍 치켜 세우며 생각했어. 그러자 고양이한테 쫓기던 쥐가 떠오르지 뭐야. 쥐는 아슬아슬한 순간 쥐구멍으로 쏙 들어갔었지. 오호라, 그게 좋겠군. 꿩은 쥐를 찾아가 냅다 소리쳤어. 여봐라, 고양이 봐봐. 먹을 것을 내오너라. 배고파 못 살겠다. 뭐야? 쥐는 부직갱이를 들고 나와 꿩의 뺨을 후려쳤어.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배가 고팠으면 고팠지. 어디서 큰 소리야. 아야. 꿩은 훌쩍 날아오르며 쏘아붙였어. 그럼 고양이 밥을 고양이 밥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
쥐는 아빠를 굴렀지. 가다가 배고픈 매나 만나라. 이 매 봐봐. 쥐를 찾아가 뭐라고 부를까? 꿩의 모습을 본 비둘기는 회색빛 날개를 푸덕푸덕거리며 생각했어. 그러자 쌀 가마니를 갈가대던 쥐가 떠오르지 뭐야. 갈짝갈짝 와르르. 쥐는 쌀을 훔쳐 불이 나게 달아났었지. 오호라, 그게 좋겠군. 비둘기는 쥐를 찾아가 거만하게 말했어. 어이, 쌀도둑 친구, 잘 지내는가? 먹을 것 좀 나눠주게. 뭐라고? 쥐는 밥 주걱을 들고 나와 비둘기의 머리를 딱 내리쳤어. 내가 쌀을 훔치든 콩을 훔치든 웬 참견이야. 하늘을 난다고 재더니 이제는 땅속 일까지 참견하고 싶은 거야. 비둘기는 정신이 아찔했지만 큰 소리 땅땅 쳤어. 그럼 쌀도둑을 쌀도둑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 쥐는 온몸을 파르르 떨었지. 이런 고얀 놈을 봤나? 쫄쫄 굶주린 너는 쫄쫄이다 쫄쫄이. 내가 쥐라면... 꿩과 비둘기를 본 까치는 뭐라고 부르면 쥐가 좋아할까 하고 생각했어. 그러자 고양이도 포기하고 돌아갈 만큼 안전한 집과 긴 겨울을 나고도 남을 그득한 양식이 떠오르지 뭐야. 배울 게 많은 친구로군. 다음날 까치는 쥐의 집을 찾아가 공손하게 말했어. 쥐 선생 계시오? 미안하지만 먹을 것 좀 나눠주시오. 눈이 많이 와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다오. 오, 까치시군요. 쥐는 문을 열고 물었어. 그런데 왜 나를 선생이라 부르죠? 나와 달리 땅속에 살지만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보다 더 큰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마침 밥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쥐는 까치를 맞아들여 음식을 내주었어. 음식 솜씨가 참 좋으세요. 까치 말에 쥐가 활짝 웃었어. 생김이 예뻐서 그런지 말도 참 예쁘게 하네요. 아이, 참 고맙소. 둘은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보냈어. 이건 먹을 것이에요. 눈이 녹을 동안 드세요. 쥐는 까치에게 큼지막한 보따리를 내밀었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잘 먹겠소. 꿩과 비둘기는 까치를 보며 고개를 푹 숙였어. 이럴 줄 왜 몰랐을꼬. 고운 말을 썼으면 오죽이나 좋았을까. 그 뒤로 숲속 마을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 예절이 생겼고, 너나 없이 좋은 말을 주고받으며 사이좋게 지냈단다. 동해 번쩍. 용마루 끝에 사는 동해 번쩍이 누군가 우는 소리에 깨어났어. 에이, 시끄러워. 누가 자꾸 우는 거야? 동해 번쩍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았지. 신령님, 신령님,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지금껏 고생만 하시다 병에 걸렸는데 약을 살 돈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흑흑흑. 웬 처녀가 울면서 신령님께 빌고 있지 뭐야. 그때 방 안에서 앓는 소리가 나네. 처녀는 깜짝 놀라 방 안으로 달려 들어갔어. 어디가 아픈데 저러지? 동해번쩍은 궁금한 마음에 따라 들어갔지. 방 안에는 비쩍 마른 노인이 모로 누워 잔기침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디에선가 많이 본 얼굴 같단 말이야. 동해번쩍은 노인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 어? 오래전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바로 그 아저씨였던 거야. 약값은 내가 구해주지. 동해번쩍은 혼잣말을 하며 번개같이 날아올랐어. 동해번쩍은 아저씨가 자기를 위해 땀 흘려 일한 것을 잊지 않고 있었어. 지금도 자기 몸 구석구석에 아저씨의 땀 냄새가 배어있는 것만 같았지. 동해번쩍은 나뭇잎을 주워들고 주문을 외웠어. 알라미 깔라미 똑깔라리. 고맙고 고마운 우리 아저씨. 찰딱찰딱 찰진 흙 찾아 인혼전혼 다니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자국걸음 지고 와서 마당에 쌓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나뭇잎이 돈으로 바뀌네. 고맙고 고마운 우리 아저씨. 물을 뿌려 재우고 잔돌 골라내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조근조근 밟고 흙 보시기 만드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퉁덕퉁덕 두드리고 자르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고맙고 고마운 우리 아저씨. 납작한 얼굴 만들고 눈, 코, 입 다듬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시원한 그늘에 말리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가마에 차곡차곡 쌓고 불 지피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고맙고 고운 우리 아저씨. 뜨겁게 가마 달구느라 잠 못 자고 고생했으니 열량. 가슴에 품어 따뜻한 혼을 불어넣어 주었으니 열량. 모두 백량이요. 쨍그랑 챙챙챙. 무슨 소리지? 쨍그랑하는 소리에 처녀가 밖으로 나왔어. 그런데 이게 뭐야? 마당 한 가운데서 돈꾸러미가 빛나고 있는 거야. 아니, 이 많은 돈을 누가 주었을까? 처녀는 살인문 밖을 두리번 둘러보았어. 그런데 조 앞에 누군가 빠르게 걸어가는 거야. 저기요, 저 좀 보세요. 처녀는 서둘러 쫓아가며 소리쳤어. 아무래도 그 사람이 돈을 준 것 같았거든. 그런데 이상도 하지. 빨리 쫓아갈수록 자꾸만 멀어지지 뭐야. 처녀는 온 힘을 다해 달렸어. 그래서 겨우 그 사람이 고개 넘어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지. 다행이야.
집을 알아뒀으니 나중에 꼭 은혜를 갚아야지. 얼마 뒤 동해번쩍은 아저씨를 찾아갔어. 아저씨는 약을 먹고 기운을 차린 것 같았지. 얘야, 무슨 돈으로 약을 지었느냐? 처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 허허, 그렇게 고마운 분이 은혜를 갚아야겠구나. 메밀을 사다가 묵이라도 쑤어드릴까요? 그래, 돈은 나중에 갚더라도 우선 메밀묵을 대접해드리자. 아저씨는 딸과 함께 메밀묵을 한 솥 가득 쑤어가지고 고개 넘어 기와 집으로 갔어. 그런데 왠지 낯설지가 않은 것이 마치 와본 것 같았지. 아저씨와 딸은 집 주인을 만나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며 고맙다고 인사했어. 그런데 아무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거참 이상한 일이네. 이왕 메밀묵을 해왔으니 다 같이 나눠두세요. 아저씨는 집안 사람들에게 메밀묵을 나눠주었어. 얼마나 많이 쑤었는지 모두 배불리 먹고도 한 그릇이 남았지. 나도 예전에 이런 기와를 만들었지. 아저씨는 오래전 기와 만들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붕을 올려다보았어. 기와를 다 올리고 나면 집주인이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었는데 죽기 전에 다시 기와를 만들 수 있을까? 아저씨는 생각에 잠겨 기와를 올려다보았어. 그런데 용마루 끝에 있는 기와가 아저씨를 보며 웃고 있네. 아저씨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했어. 오래전 혼신을 다해 만들고 이름까지 지어준 도깨비 기와라는 걸 알았거든. 동해번쩍아, 너였구나. 고맙다. 맛있게 먹으렴. 아저씨는 담장 위에 메밀묵 한 그릇을 올려놓았지. 밤이 되자 아저씨는 집으로 갈 일이 걱정이었어. 깜깜해서 고개 넘기가 어렵겠구나. 서둘러 가자. 아저씨가 길을 나서자 동해번쩍은 도깨비불로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었지. 그렇게 아저씨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동해번쩍을 고맙게 생각하며 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하네.